안녕하세요. 올해 64세 된 여성입니다. 전 제 사이랑 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주 잠깐 친정 이야기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친정아버진 일평생 처갓집 돈 가져다가 사업한답시고 노름판에 쏟아부은 분이시면서 동시에 양반집 자손이셨는데 저희 엄만 중인 집안 출신이셨습니다. 아버진 혼사를 내리 혼사를 하셨다고 엄마에게 함부로 하시며 사시는 저질 인성이셨죠. 차마 입에 올리기 민망할 만큼요. 엄마와 결혼한 이유도 아마 엄마 친정이 동대문에서 크게 포목점을 하는 돈 많은 집안이라서 했을 겁니다. 여튼 아버진 툭하면 사업한다고 엄마에게 친정에 가서 돈을 해오라고 닥달을 하셨는데 가서 2장만 해오라고. 이번엔 확실해. 그렇게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면 노름판에 가서 다 날려먹고 오던 게 아버지였습니다. 급기야 외가댁에서 아버지에 질려서 우리 집하고 절연을 하자 그 당시 시판되기도 꺼렸던 생명보험에 엄마를 가입하게 했던 분입니다. 저희 엄마가 몸이 약해 늘 신앙고난 하셨거든요. 그게 동네 소문이나 동네에선 우리 아버지를 아예 인간 말종으로 취급했네요. 당시만 해도 그건 폐륜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외가댁에도 절연당한 우린 밥만 겨우겨우 먹고 사는 처지였고 중학교를 마지막으로 학교를 접은 전 봉제 공장에 들어가 동생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차서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가진 거 하나 없는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기까지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거요. 남봉꾼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제게 양심 바르고 정직한 남편은 최고의 신랑감 같아 보였으니까요. 남편이 결혼 후 택한 직업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곰빵이었습니다. 곰빵이란 지상에 쌓여있는 시멘트 모래를 일하는 현장 각 층수에 올려주는 일입니다. 그걸 바로 곰빵이라고 하는데요. 이 곰빵이가 힘든 만큼 단가가 가장 셉니다. 가난해도 우리 부부는 통장에 1,000원, 2,000원 불어가는 재미와 4살인데도 불구하고 옆집 1학년 언니 교과서까지 혼자 읽어 천재라고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딸을 키우는 재미에 구름 위에 올라탄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6살 배기 딸이 똑 부러지는 표정으로 혼자서 구구단을 외우는 걸 듣는 재미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은 유난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는데 그날 끝까지 일을 못 나가게 했으면 아마도 제가 평생 혼자 사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여보, 몸이 안 좋으면 하루 쉬지. 아니, 몸이 찌뿌드한가 보다. 기분이 영 그래서. 어머, 왜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꿈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내가 버스 맨 뒷좌석 바로 그 앞에 앉았는데 누가 뒤에서 내 목덜미를 잡아 끌어서 버스 맨 뒷좌석으로 끌어당기는데 꿈인데도 어찌나 목 뒤가 아프고 화가 나던지 아직도 뒷목하고 등뼈가 아픈 것 같은 기분이 영 그러네. 그날 남편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시멘트 부대 3개를 등에 지고 계단을 오르다가 등에 실린 시멘트 부대가 뒤로 떨어지는데 그 중심에 같이 휩쓸려 현장에서 목이 부러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살았을까라는 미칠 것 같은 후회와 물음에 시달린 게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그의 운명, 혼자 남겨져 청산 과부로 살 게 저의 운명이니 그런 일이 일어났을 테죠. 운명에서 운자가 한문으로 운전할 운이라네요. 자기가 자기 운명을 운전한다는 뜻이고 제 운명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생긴 저의 걱정증과 불안증은 만사의 딸을 조심시키고 저 또한 신호등 하나를 건너더라도 전후 좌우 살피며 건너는 습관을 가지게 했습니다. 딸, 차 조심해. 알았지? 파란불 켜지고 바로 건너지 말고 사람들 건너는 거 보고 건너고 꼭 전후 좌우 다 살피고 길을 건너라고.
계단 오르고 내릴 때도 급하게 오르거나 내리지 말고, 알았지? 고등학생 딸은 자기를 애 취급한다며 넌덜머리나 했지만 전 그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이름 먹어도 자식은 자식인걸요. 제가 재혼을 생각하지도 못한 중심엔 그 달동네 골목 굽이굽이 살던 수많은 세대에서 모두 혀 빼물고 우리 단칸방을 바라볼 정도로 공부를 뛰어나게 잘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못해도 여자 장관감이야. 텔레비전 장학 퀴즈에 나가서 상을 타는 게 웬 말이야. 여자 장관만 돼? 아유, 나라님은 못 될까봐. 이렇듯 한 울타리의 집뿐 아니라 동네에서 모두 다가 우리 딸 이야기만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던 게 장학 퀴즈뿐 아니라 각종 장학금, 그리고 수학 경시대회 100일장,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2 때 전교회장 이런 각종 영광을 제 딸이 다 휩쓸었으니까요. 입 달린 사람들 모두 다가 미래 장관 한 자리는 할 거라 칭찬이 자자한 딸. 앞날이 뭐가 돼도 될 거란 풍선 1000만 개는 달린 듯한 꿈을 제게 꾸게 하는 딸을 두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재혼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 인생의 오직 하나 희망은 딸이었습니다. 늘 박봉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월급에 우리 두 식구 생계를 매달고 있으니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나와주는 월급은 우리 모녀에게 곧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귀한 밥벌이가 1998년 IMF 직격탄을 맞아 문을 닫았고 당장의 생계에 대한 위협에 시달리다가 전 남편이 사고사당할 때 십장이었던 분의 도움으로 강서구 끝에 한참 개발되고 있던 대형 오피스텔 단지를 시작으로 경기도 외곽지대 등 그렇게 전전하며 세워졌다가 옮기고 하는 한밭집에서 서빙과 설거지를 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추레하게 보일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제 일상 속을 빛내는 고급스러움이 있다면 바로 딸이 만들어주는 간식이었습니다. 유나야, 누가 널 전교 1, 2등 하는 애로 보겠어. 시험 앞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야지. 지금 밀가루 치대고 있을 때냐고. 엄마, 전교 1등하고 제빵 취미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빵 발효한다고 전교 1, 2, 3등 밑으로 떨어져 본 적 있어요? 걱정하들 마셔. 난 놀멍놀멍해도 전교 3등. 엄마 딸 김유나야. 딸은 자신감을 넘어선 자만심도 있고 약간 시건방진데도 있는 아이였죠. 고등학생이 취미로 한다기엔 너무 제대로 갖춰놓고, 그러니까 발효바구니, 전기 슬라이서, 톱니 빵칼, 독일산 호밀 이런 걸 인터넷에 주문해서 독일식 빵을 굽는 취향은 참말이지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저희 단칸방에 부여하곤 했습니다. 딸 대학 입시 앞둔 전날에 제가 기분 좋은 꿈을 꾸었는데 역시 시험을 보고 나온 딸아이 표정이 밝았습니다. 남편 세상 버리고 10년이 넘게 딸만 보고 살아온 보람. 못해도 장관인 제 꿈이 이젠 코앞에 바짝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기 바로 전날. 엄마, 나 꿈이 이상해. 꿈이라면 철렁부터 하고 보는 전 무슨 꿈이냐고 차마 물어보지도 못하겠더군요. 내일이 발표 날이니까요. 벌벌 떨리는 심장을 가누느라 제가 되묻지를 않으니 딸이 아니 꿈에서 어떤 잘생긴 남자가 사모 관대라고 알지 엄마?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결혼식 할 때 입는 사모 관대한 잘생긴 남자가 저기 골목길 끝에서 숨어서 날 지켜보잖아.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다가 깼어. 전 기분이 다시 활짝 펴져서 사모 관대? 그럼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네. 우리가 합격 발표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숨어서 지켜보는 거고, 안 그래? 다음날 일터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딸아이가 합격했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였죠. 전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누구 딸인데. 내 딸, 못해도 장관. 합격 기념으로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피자 시켜 먹고 파티한단 딸이 저녁 10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도어락 건전지가 떨어져서 그거 사러 편의점 나가는 길에
저 일하는 식당으로 오겠으니 같이 들어가자고요. 그때 제가 그 꿈이 생각이 안 났으면, 아니, 차라리 입이나 닫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것도 아니고 집에서 못 나오게 말렸으면 가슴 가운데에 대못을 박은 심정으로 살진 않았을까요? 아닐까요? 운전할 운을 쓰는 운명일까요? 전 전화를 끊으려는 딸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딸, 밤이 늦었으니까 걸어오지 말고 자전거 타고 와. 모르는 남자가 마주오면 위험하니까 그냥 쌩쌩 달리고, 사모관대를 쓴 장동건 같은 놈이 말을 시켜도 대꾸도 하지 말고 달려와. 알았지? 그날 딸은 그 후미진 골목길을 자전거 타고 달려오다가 뺑소니에 치여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딸에 의하면 골목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하는 차하고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는 딸하고 부딪힌 것까지만 기억난다고 하더군요.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위가 아니었다면, 차라리 몸으로 차를 부딪혔다면 더 큰 사고가 났을까 안 났을까. 딸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올라오고 보호자 자리에 누워 내내 그 생각만 되작되작 되씹다 제가 미쳐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나날들이 지났고 지금은 정말 이젠 그런 거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부딪힌 반동으로 자기 자전거에 낀 딸은 그대로 두 다리를 잘라내야 했던 겁니다. 지금은 사회 곳곳에 CCTV가 설치 안 된 곳 없지만 그 시절은 또 틀렸고 낙후된 지역이라 범인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술 집도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늦으셨어도 아예 평생 누워 지내셨어야 했을 겁니다. 등 척추 신경까지 손상이 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짐작으론 누가 사고 난 걸 현장에서 목격하고 바로 신고를 해주었나 본데, 그 전화 덕분에 다행하게도 신속하게 옮겨져 수술이 가능해서 그나마 보호자분께 이게 위로가 될 수 없어도 그나마 평생 누워 계신 것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뿐이. 딸은 전교에서 3등 이하로 떨어져 본 적 없고 내 5살 때부터 주위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저 우쭈쭈 해주시고, 제가 용돈을 풍족하게 주지 못하니까 전교 회장하면서도 친구들에게 햄버거 한 조각 쏘지 않음에도 늘 주위에 사람이 끌었던 아이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당연한 기대주의자, 당연한 유망주였다 하더라도 서울대 합격을 알고 나서 본인 자신이 왜 터져나갈 것 같은 기쁨이 없었겠습니까?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수재들과 어울려 다툼하는 링에 대한 꿈. 본인이 말로 뭐라고 자랑이나 기대감을 표출은 안 했지만 눈앞에서 꽃길이 펼쳐진 것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에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가지가 꺾인 거죠. 병원 생활 8개월 만에 태어날 때 딸의 가장 친한 친구들, 그러니까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연대, 서강대, 그렇게들 우리나라 최고 대학들로 각기 입학해 공부하는 친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예쁜 휠체어를 선물한 날에도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후 휠체어 선물하는 날 빠졌던 친구가 혼자 찾아왔는데, 대학 첫 학기 여름방학을 이용해 쌍꺼풀 수술을 했다며 아직 수술 자국이 안 풀려 소시지 같은 눈을 하고 그 눈에다가 펄로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타난 바로 그날, 그 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제 딸은 찢어지게 울었습니다. 유나는 단지 20살이었어요. 한참 이성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질 나이였죠. 딸 울음소리를 화장실에 들어가 들으며 전 울지도 못하고 차라리 심장이 돌덩어리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한 친구가 다녀간 날 이후로 딸은 3년간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단 한마디도요. 딸이 한마디도 안 하는 동안 저 또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가며 살았고, 제가 일을 하는 한밭집 바로 옆에 있는 기찻길에 하루에도 서너 번씩 뛰어들고 싶은 걸 방에 누워있는 딸 생각을 하고 혀를 물어 참아가며 하루하루 넘기고 있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그 무렵에 제가 쥐약을 한 통 박스 채로 사다가 신발장 위에 올려둘 무렵이었는데요. 어느 날이고 딸과 함께 떠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날따라 늦은 퇴근을 하고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랫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305시죠? 좀 잠깐 들렸다 가시겠어요? 욕실 천장에서 자꾸 물이 새는데 아무래도 305 욕실 문제 같아서요. 제가 아침엔 일을 나가서 몰랐는데 아랫집에 이사 온 지가 1주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들어가 보니 우리 집하고 같은 평수의 그 좁은 집엔 3명의 어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 그 집에서 너무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열린 안방문 안쪽에서 여든은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육수는 안 되어 보이는 누워있는 여성의 입에다가 멜론 한 조각을 넣어주면서 아유 웬수년 얼른 처먹어 이년아 얼른 처먹고 아유 빨리 되죠 하면서 웃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할머니는 갑자기 찾아온 병마로 인한 마비로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예순딸 옆에 앉아 딸 입에 맛있는 멜론을 넣어주면서 행복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만 있어도 좋은 게 자식. 바로 그걸 여든의 할머니가 제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사람만 있어도 좋은 게 자식. 전 제 자식이 죽어 없어진 경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전 폭포처럼 눈물이 터지고 바로 저희 집으로 뛰어 올라가 제 딸을 붙잡고 아래층에서 본 광경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유나야, 네가 안 죽고 살아있으니 내가 널 보고 너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그렇지 않니? 유나야, 넌 엄마를 보고 엄마가 옆에 있고 그거면 됐지 않니? 유나야, 우리 살자. 사는 거 별거 아니잖아. 제 절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유나는 3년 만에 일어나 마침 복학 신청 기간이라 복학 신청을 해서 1학년 신입생으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공부에 불이 붙으니 그 무엇도 딸을 말릴 수 없었네요. 3년 손해본 거 되찾아 먹어야지. 다른 친구들은 지금 취업 준비로 미친 듯이 공부하는데 난 이제 1학년이야. 학점으로 먹고 들어갈 거야. 말리지 마. 내 앞에 있는 것들 이기고야 말겠어. 엄마 딸 김유나. 지는 걸 못 견뎌야 하는 자만심이 발동된 겁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독서 등 켜놓고 콧비를 쏟으며 공부하는 제 딸의 성적은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올 A다시피 했습니다. A+는 늘 3, 4개는 되었고요. 토플은 4가지 영역에서 120점 만점을 받은 게 우리 유나입니다. 그런 애가 취업의 문에서 다시 한번 좌절을 겪더군요. 사실 우리 딸이 취업 준비를 할 땐 이미 정부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고용을 적극 지원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현장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단 1%였습니다. 비장애인에게도 취업이 바늘구멍이라는데 그 바늘구멍조차 없었던 게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1등으로 졸업한 제 딸의 취업문이었네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다던 관공서의 해외 마케팅 전략팀 지원에서 실패 후 유나는 다시 말이 없어졌고 처음에 다쳤을 때와 똑같이 방에서 안 나왔습니다. 방에 박혀 엉뚱한 생각을 할까봐 노심초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유나는 전혀 다른 꿍꿍이를 하고 있느라 방에서 안 나온 거였습니다. 그건 바로 미래에 대한 설계였죠. 바로 제빵 기술을 정식으로 배웠고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곳을 작업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사고 나기 전에 딸의 기질대로 자신감이 넘쳐 흐른다고 해야 하나? 약간 건방기도 있는 그런 모습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엄마, 내가 자본도 없이 덤벼들까봐 그래? 대학 다닐 때 특별장학금 여기저기서 받은 거 기억 안 나요? 기관이나 단체에서 4년간 받은 것만 해도 저 5천이 넘어요. 그걸로 오피스텔 월세 얻고 집기들 사면 돼요. 딸은 그렇게 독일식 가정집방을 오피스텔에서 만들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SNS를 통해 팔기 시작했습니다. 호두 크랜베리, 호밀로 만든 펌퍼니켈이라는 빵이 인기가 많았는데 장사를 시작한 지 3년도 안 돼요.
오피스텔에서 벗어나 건물 상가 1층에서 주방장을 따로 기용한 후 추가로 직원 둘을 더 기용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게 된 건 딸아이가 독일 주식빵인 블레첸에다가 양파 대신 쪽파를 넣은 조금 독특한 빵을 개발한 게 SNS에서 소문이 나서 그게 엄청나게 매출을 불러일으켜서였습니다. 딸은 저녁 11시에 일어나 새벽에 빵을 만들어 뜨끈한 빵을 바로 퀵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했는데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단가가 비싸도 퀵 배달비까지 물면서 사 먹을 정도로 맛이 있나 보더라고요. 독일 빵은 기름기나 설탕이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버터나 치즈, 햄 등을 곁들여 먹는 게 바람직한데 거기에 양파 대신 쪽파를 넣은 게 돈 좀 있는 사람들 사이에 대박을 쳐서 그게 곧 매출 상승에 크게 작용을 했던 거죠. 전 딸이 오프라인 매장을 열자마자 설거지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엄마, 제가 한 달 생활비 4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집에 계세요. 엄마 그동안 저 키워주느라 고생하셨어요. 엄마 마음 고생시킨 거 안 잊고 있어요. 제가 엄마 마음 아프게 한 죄 보상해 드릴 길 없으나 열심히 사는 걸 보여드림으로써 앞으론 마음고생 안 시켜드릴게요. 대신 제 하나 소원만 들어주시면 돼요. 집에서 살림만 하시면서 친구들하고 운동 다니고 놀러 다니세요. 400이요? 널널하게 드려요. 엄마, 나 누구야? 엄마 딸 김유나야. 상가 1층에서 장사를 시작하고 3년을 넘기고 우리는 아파트 44평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가게 월세를 빼고 재료비, 직원들 월급을 빼고도 한 달 순이익이 2천만 원을 넘기기 시작할 때 별이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왜 안 기쁘겠나요? 그러나 부모 마음으론 한 가지 생각만 들진 않았습니다. 그 공부 잘하던 영특한 게 못해도 장관이라는 애가 몸을 다쳤다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새삼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딸이 돈이 잘 벌리고 사업이 재미나서인지 날이 갈수록 웃음도 많아지고 활발해지고 옷도 모두 화려한 색상으로 바꿔 입고 그 나이 또래 아가씨들처럼 변해가는 건 반가웠습니다. 전 그게 단지 돈 버는 자신감에서 온 거라 착각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아파트 위층 기영이 할머니가 천만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저기 두정거장 가면 젊은 애들 노는 골목이 있잖아. 왜 맥주집도 많고 먹자 골목이라나 뭐라나. 아무튼 거기 뒤에 호텔도 많은 거 알고 있지? 몰랐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나 거기서 자네 딸 봤다. 그래요? 뭐 간식 사러 갔겠죠. 아니, 호텔에서 나오더라고. 자기 딸은 왜 눈에 금방 띄잖아. 휠체 암튼 우리 애들이 하도 야식 먹으러 가자고 해서 우동 먹으러 갔다가 봤어. 1층에 약국 김약국 그 약사 김 500원 그 사람이랑 나오더라. 순간 전 눈앞에서 불길이 확 일었습니다. 김약국 김 500원이라고 함은 우리 딸 빵집 상가 1층에 있는 약국으로 소규모 약국인데 나이는 45살 노총각에 볼품 하나 없이 오이지같이 생긴 얼굴에 홀엄마의 동생들만 셋이고 물론 그 동생들 모두 이 김 500원이가 키워내 바로 밑에 동생은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무슨 임상교수라나 뭐라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방대학 조교수로 있고 또 하나는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라고 들었습니다. 왜 김 500원이냐 하면 엄청난 짠돌이로 한 번은 500원 거스름돈 다 안 주고 간 어르신이 석 달인가 지방에 사는 자식 집에 갔다 왔는데 그걸 기억했다가 500원을 기어이 받아내서 붙은 별칭입니다. 도대체 벌어서 동생들 공부시킨다고 해도 잘 벌 텐데 19평 빌라에서 혼자 사는 지질이 궁상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딸이 연애를 한다는 건 그리고 연애 때문에 그 얼굴에 꽃이 피고 행복해 보였다는 건 부모 마음에 그 상대 남자에게 감사 표창장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일 텐데 저는 왜 그런지
눈에 불길부터 일더군요. 부모란 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식이 제일이고 최고고 자기 자식 흉은 안 보이고 상대 흠만 보이는 거요. 제 딸은 31살인데 상대는 45살. 게다가 비록 다리는 그래도 제 딸은 꽃같이 예쁜데 그 남잔 키도 170cm에 얼굴은 쭈그랑 오이지같이 생기고 아무튼 소문난 짠돌이의 여동생만 그러니까 시누이만 셋에 홀어머니입니다. 좋게 생각해. 약국에서 동생들 다 그렇게 키워낸 그 책임감과 성실한 말이야. 착하잖아. 그리고 부모한테 잘하는 거 봐. 또 남자가 성실하고 검소해서 쓸데없는 짓은 안 할 거고. 설마 돈 아까워서 바람 피겠어? 물론 약국 작은 거야. 돈 기가 막히게 잘 버는 자기 딸이 투자해서 약국 키워주면 뭐 돈 벌리는 거야. 그날 저녁 10시 넘어서 맥주 냄새 솔솔 풍기며 들어온 딸을 다잡고 물었습니다. 역시 맞다고 하더군요. 너무 사랑하고 좋아한다고요. 엄마, 나 그 사람 너무 좋아해. 내가 더 좋아한다고. 대학 동문이라서 친해졌어. 그리고 주식 이야기하다가 친해졌고. 그 사람은 그냥 날 막내 동생 대하듯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좋아.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해준다고 했어. 그것도 억지로 내가 졸라서 하는 결혼이니까 아무 말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딱 부러지는 표정으로 말하는데 그때 전 우리 아버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많은 우리 엄마 집안 보고 결혼해서 평생 엄마를 괴롭힌 우리 아버지요.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건 몸이 불편한 제 딸과 같이 호텔에 갔고 제 딸이 호텔에 같이 드나들며 행복해한다는 건 남자가 사랑으로 대해준다는 다른 의미일 겁니다. 예민하고 명민한 제 딸이 사랑으로 대하는 것과 다른 노림수로 대하는 걸 구분 못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외모가 멋진 사람이면 외모에 홀려 그렇다지만 오이지같이 생긴 얼굴입니다. 아마도 진짜 사랑일 거란 추측이 절 심란하게 했습니다. 딸은 주식해서 재미 본 것까지 합쳐 이미 그때 경기도 파주에 사억하는 작은 카페도 하나 사놓은 알부자였으니까요. 딸은 불도저로 나오더군요. 제가 알아버린 이상 당장 인사시켜야겠던지 남친을 데리고 집에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 며칠 생각을 해보자고 미뤄두고 전 13층 기영이 할머니를 따라서 안성시 청룡리 남사당패 마을로 유명한 곳에 산단 허공에서 밧줄 하나로 뛴단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제가 채 방석에 앉기도 전에 대번에 이 무당이 앉은 자리에서 창관 만들 놈이구만. 이게 뜬금포도 아니고 뭔 소린가 싶어서 그 와중에도 장관이란 소리에 너무 놀라 기함을 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영험은 한 게 맞나 보다 하고요. 네? 저기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딸 결혼 때문에 온 거잖아. 맞지? 그 남자 우습게 보지 마. 사람을 왜 깔봐?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우리 남사당 할배가 그러는데 거짓말 할 거야? 그 사람 그렇게 생겼어도 거북이를 만나도 뛰게 할 사람이고 온다리를 만나도 장군을 만들 사람이고 팔자가 그래. 그 사람 주위 사람을 다 성공시키는 팔자. 성능 끝내주는 디딤돌 팔자. 나중에 내놓을 게 없으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야. 그 사람 아쉬운 거 하나 없어? 돈? 아이고 그 사람이 더 많아. 나이 많은 거 그거 하나. 응? 얼굴이 좀 못생긴 게 그게 좀 흉인데 자기 딸 머리 좋은 거 빼고 볼 거 없잖아. 자기 딸 더 덜 생겼잖아. 응? 안 그래? 늘씬하게 각선미 뽐내는 여자 아니잖아. 안 그래? 사실 볼 게 너무 없잖아. 안 그래? 간식 잘 팔린다고 그거 그러지 말어. 간식 그거 뭐라고. 사실 헤어지면 남잔 더 좋아. 더 좋은 짝 만나.
근데 왜 자기 딸한테 붙었을까? 남자가 찾아왔구만. 인연이라 그래. 아주 오래된 인연. 그래, 천생일란가? 왜 자꾸 우리 남사당 할배가 2번 인연이라고 그러시냐? 아이고, 2번이래, 2번. 이건 천생의 부부였을라나? 아유, 더 말하지 마. 아이고. 아무튼 헤어지면 그 남자는 더 좋다니까. 그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도 여자를 구름에 올라타게 해주는 남자야. 들어보니 맞는 말 같았습니다. 동생들 셋을 다 성공시켰으니까요. 물론 딸이 한때 잘 나간다고 해도 제 과도한 망상일 수도 있는 문제라 전 이런저런 고민 끝에 무엇보다 딸의 긍정적인 변화에 이끌려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솔직하게 적겠습니다. 장관이요, 장관. 그 장관 소리에 두 말 않고 인사 오라고 했네요. 우리 집 사람이 되려고 그랬던가 소문에 의한 김 500원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이 소박소탈한 모습만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래도 물어야겠는 건 물어야겠기에. 아니, 19평 빌라에서 혼자 산다며. 근데 왜 그렇게 궁상스럽게? 자네가 하도 소문이 안 좋아서 말이야. 짜증나. 엄마, 그게 무슨 실례예요. 이 사람이 집 얻을 돈 없을까봐? 엄마, 그렇게 대놓고 속물적인 거 너무 창피해. 유나씨, 지금 그게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에요? 당장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요. 어머니 입장에선 당연히 딸이 걱정되시지. 어머님, 이 사람 말실수한 거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용서하세요. 제 딸은 움찔하더니 당장 제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김약국이 제 딸을 꽉 쥐고 큰오빠가 막내 혼내키듯 가르치고 혼내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군요. 김약국은 제 딸아이를 연인보단 동생 대하듯 예뻐하는 것 같았고 품으로 감싸 안고 귀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부부관계로 남편이 귀여워해주면 그게 최고 아니겠나요? 그리고 사위 경제 상황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동생들 셋 다 시집 보내느라 그랬고 어머니 노후에 지내실 전원주택 지어드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둘이 졸업한 대학 이야기하다가 동문이라 친해졌다고 하더군요. 전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제 딸을 더 올려붙이면 올려붙였지 망하게 할 사람은 아니란 믿음이 생겨서요. 그러나 저쪽 엄마가 만만치 않더군요. 사실 저라도 반대합니다. 아들이 하나인데 손자를 못 볼 수도 있는 며느리, 저라도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제 입으론 도저히 못 적겠는 시모자리와 시누이 셋 다 합심해 인신공격을 끊임없이 퍼부으며 반대를 해서 제 딸 눈에서 눈물 꽤나 나게 한 사돈이었습니다. 이제야 돌아보아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사돈네 집 방향으로 고개도 돌리기 싫습니다. 급기야 사이가 자기 집하고 인연을 끊더군요. 동생들 모두 뒷바라지 끝났고 양평에 사둔 작은 상가를 어머님 앞으로 명의 돌려드렸습니다. 저와 인연을 끊는 조건으로 수긍하셨고요. 그리고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제가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이가 본가하고 인연을 끊으면서까지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 했던 마음의 중심엔 제 딸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지만 뱃속에 든 쌍둥이 아들들이 컸을 겁니다. 다만 제 짐작으로만요. 딸이 결혼을 서두른 것도 출산일이 다가왔고 불편한 몸으로 혼자선 입덧도 감당이 안 되어서였습니다. 사이가 지 와이프를 금은보화같이 여기며 자기 두 팔로 뱃속에 든 두 생명까지 한꺼번에 안아 옮기고 또 한꺼번에 들어올리면서 그렇게 임신기간을 거쳐 모두의 우려를 가뿐히 해넘기며 딸은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워낙에 잘 먹이기도 했지만 각종 자세부터 대비 상황, 하다못해 호흡 운동까지 우리 세 식구, 두 녀석까지 다섯은 똘똘 뭉쳐서 세상에 새로운 두 생명을 내놓았던 겁니다. 출산할 때 수술실에 들어가는 집도의 선생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로서 그 광경 안 보는 게 낫다지만
전 만에 하나의 경우보단 몸도 성취하는 딸아이 무서울 것 생각하니 사위보단 제가 옆에서 지켜줘야 할 것 같고 체면이고 뭐고 없이 사위와 손잡고 들어갔습니다. 아,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아, 엄마. 조금만 참아 이거사. 몇 번 배 더 틀면 이제 나와. 엄마 말 믿고 말하지 마. 힘 아껴. 아휴, 진짜 죄 많은 여자지. 엄마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모녀가 그러고 있는데 사위가 하는 말이라니. 여보, 여차하면 내가 대신 낳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보. 여보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듣고 있지? 인간아,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하더니 당신한테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사랑한다는 소리. 몸이 불편한 딸이 아이를 낳은 그 말로 표현 못할 풍경 속에서 초긴장한 각 선생님들은 사위가 자기가 대신 낳아준다는 말에 빵 터지고 비극과 희극이 교차하는 수술실이었네요. 그때까지 사위에 대해 일게나마 못마땅한 부스러기 같은 그런 것들이 확 풀어졌습니다. 제 딸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런 말을 할까 싶어서요. 산후조리는 조리원이 아닌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넓은 집에서 딸과 단둘이 살던 집에 남자 셋이, 아니 산후도우미 선생님까지 넷이 느니까 사람 사는 집 같아 좋긴 했는데 아휴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 녀석 다 100일까지 밤낮을 꼬박 바꾸어서 어찌나 힘들게 하던지요. 장모님 어떻게 하죠? 돌 때까진 장모님 댁에서 그냥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애 녀석들이 밤에 잠을 안 자니 그러니까 신세를 좀 더 지겠습니다 장모님. 아유 진짜 못 말려. 누가 가란 사람 있어? 알겠으니까 있어. 돌이 지나고 두 녀석 다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한시 반시도 눈을 못 뜨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장모님 어떻게 하죠? 애들이 말귀를 알아먹을 때까지 장모님 댁에서 그냥 애 녀석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것도 정말 힘든데 알았어. 누가 가라는 사람 있어? 그렇게 조금만 더 하다가 우리는 어영부영 살림을 합치게 되었네요. 아무리 이웃 아파트에 산다 해도 한 집에 사는 거랑은 천지 차이고 외로움 그런 것보단 제 눈으로 아침 저녁 봐야 직성이 풀리는 딸아이를 언제고 볼 수 있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위에게 붙은 500원이란 별명은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일이 되었다 뿐이지 같이 생활하고 보니 소박하고 검소할 뿐 정떨어지게 야박한 점은 없었습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나쁜 습관도 없고 다만 좀 지저분하다면 지저분하달까? 몸을 심하게 긁는 것 빼곤 남자들에게 흔한 안 씻는 그런 것도 없이 잘 씻었습니다. 한마디로 같이 살기 편한 남자였네요. 그리고 뭐랄까 사고 나기 전까지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만까지 보이던 딸아이가 장사가 잘 되니 더욱 그 콧대가 높아진 딸아이 콧대를 조절하면서 철없는 부분은 조용하고 나긋한 말로 가르치면서 큰오빠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평화롭고 자족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생활이 이어지는 세월들. 다소 심심하다면 심심하다 할 수도 있는 세월이 4년이 흐르고 우리 집에 다시 풍파 큰 파도가 닥쳤습니다. 뜬금없이 딸아이가 시의원에 나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보, 엄마, 저기 옆에 장미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을 이 아파트에서 내쫓으려고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 알죠? 그걸 글쎄 각서까지 받았다네요. 그뿐 아니라 주민들이 단체로 결사반대해서 장애인 입소시설이 아예 이 동네에 자리 잡지 못하게 했대요. 엄마, 사회는 1cm씩이라도 바뀌어야 해요. 전 그걸 하고 싶어요. 이 독일방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상상도 하기 싫은 만큼요. 그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었고 사람 마음으로 어쩌면 늘 그럴까 분노했었지만 딸아이가 시의원에 나간다는 건 반대였습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애엄마가 게다가 그 몸으로 만 사람 앞에서 나선다는 것 자체가 싫더군요. 근데 사위는 달랐습니다. 사위가 부추겼단 거예요.
딸도 처음엔 펄쩍 뛰며 싫다고 했는데 사위에게 설득당했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나온 거 값어치를 해보면 어떻겠냐고요. 당신하고 비슷하게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될 생각이 없냐고 했대요. 그때부터 사위는 약국은 동료에게 맡기고 자기 몸으로 직접 뛰어서 자기 아내 당선되게 하는데 발로 뛰며 올인했습니다. 정말 눈물겹더군요. 안 하는 게 없었습니다. 사이 중학교 동창 중에 한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각종 모든 보험을 다 들어줄 정도였으니까요. 자네 그거 보험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도대체 몇 개나 든 거야? 그리고 자네 것만 들지 애들 애미 것까지? 장모님, 제가 사라지면 그 보험금 배우자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 좋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흉측하게. 재수없는 소릴랑은 집어치워. 근데 그나저나 자네 왜 그렇게 땀을 흘리나? 도대체 얼마나 뛰어다닌 거야? 그렇게 사이가 온 동네 안 쑤시고 다니는 데 없이 남들이 보기엔 무슨 저렇게 땀을 흘리냐고 할 정도로 땀 흘리면서 자기 발로 선거운동을 할 때 딸과 동문인 딸 후배를 우연히 만났나 보더라고요. 그때 그 후배가 그냥 단순히 감사함 차원에서 개인 SNS의 일기처럼 제 딸 이야기를 올린 겁니다. 세상에나 딸은 1층 상가에서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생활비를 저한테 400씩 내놓고 지한테 드는 돈이란 적금 150만 원 그리고 30만 원 용돈 빼고 나머지 수입들, 그 엄청난 수입을 자기가 졸업한 대학교의 여학생들 중 장애우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며 살았더군요. 그뿐 아니라 자기가 졸업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가정 환경이 극히 안 좋은 학생들 각각 한 명씩 생활비를 지원하고요. 자기가 버는 돈에서 한 푼도 남김없이 말이죠. 그걸 자길 낳아준 지 애미한테도 말 한마디 안 비치고 11년을 묵묵히 해왔던 겁니다. 그 거만하고 자만심에 차있던 제 딸이 말이죠. 단체가 아닌 숨어서 개개인에게 1대1로요. 여기에 어떤 사심이 들어갈 리는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싼 재료를 사용하는 빵을 먼 지역에 있는 노인시설, 아동시설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빵 배달을 했었고요. 우리 지역이라면 물론 의심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 몇 가지 일들이 제 딸이 시의원에 도전하면서 개개인의 사람들이 스스로 SNS에 홍보를 해준 겁니다. 딸이 당선될 날 제 마음속엔 신께서 들으셨다면 꾸짖었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못해도 장관. 그날 밤에 자면서 전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딸이 장관이 될 리도 없지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여태 살면서 이룩해 놓은 소중한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게 되는 걸 거라고요. 욕심내지 말고 작은 바닥에서 작은 것을 바꿔가며 사는 게 가장 옳은 일이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을 다져놓으며 편안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 며칠 우린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장난이 너무 심해 허구한 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쌍둥이 녀석들의 말썽까지도 행복했으니까요. 그 주 주말 우리 가족은 시의원 당선 축하 의미로 강원도로 놀러 갔습니다. 펜션 야외 포차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여보, 다음 주부턴 당선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자전거 인터넷으로 주문했어. 월요일에 도착하면 당신이 개조 좀 해줘. 19살 이후로 처음 타보는데 잘 타려나? 내가 봤을 때 자긴 자전거 타입 아냐. 내가 보니까 커브가 잘 안 되더라. 커브만 조절 잘했어도 사고를 안 당했을 텐데. 에휴, 진짜.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딸과 전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사위의 얼굴은 백지장이 되었고요. 사위가 딸이 사고당하는 그 순간의 일을 알고 있을 리 절대 없었습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가 아닌 다음엔 말이죠. 바로 그 뺑소니 운전자가 사위였던 겁니다. 사위는 그때 분명 딸의 잘못으로 사고를 내었는데 홀어머님과 새 여동생,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던 가장으로 순간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심결에 도망을 갔는데 가다가 도중에 멈춰서 아직도 곳곳에 배치되었던 공중전화 박스로 신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의사 말대로 그나마 빨리 수술을 해서 평생 누워서 지내거나 목숨을 잃는 극단의 상황은 모면한 거였습니다. 사이는 며칠을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살다가 그날부터 인근 지역을 온통 뒤져서 제 딸을 찾았으나 사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1층 상가에서 제 딸이 개업을 하고 수인사를 하다가 같은 서울대 동문인 걸 알고 또 사이도 주식을 하는지라 주식 이야기도 하면서 오며 가며 친하게 지내다 맥주도 한잔 하게 되고 그렇게 친해지면서 딸이 자기 개인 이야기도 하고 사고 난 당시 이야기와 장소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그때 사이가 사고 낸 사람이 바로 제 딸인 걸 알게 된 거죠. 처음엔 보살핌과 의무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밀어붙였고요. 사이는 딸 앞에 무릎을 접고 백지장 같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당신에 대한 마음이 죄책감, 그리고 보살핌, 그리고 의무라고만 생각했어. 정말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집도 등지고 당신한테 왔던 거야. 뱃속의 쌍둥이보다 더 큰 건 의무였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당신은 살면 살수록 너무 똑똑하고 매력 있는 여자였고 또 당신이 내 자식들을 낳는 순간 난 알았어. 내가 대신 낳아주고 싶을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단 걸. 여보, 당신이 날 용서 못하겠으면 헤어져도 난 괜찮아. 당신하고 둘이 사랑해서 자식을 낳아본 걸로 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해. 여보, 난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 난 뺑소니범이니까. 그리고 여보, 나 너무 미안해서 당신한테 용서해달란 말도 못하겠어. 그러나 전 사위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뺑소니범인 걸 속이고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결혼까지 하고 결혼 후 6년이나 지나고 함가하고 있던 그 자체로 모든 걸 신뢰할 수 없었고 그 생각에 골몰하다 보니 보험까지 생각이 미친 겁니다. 그리고 주식까지요. 무엇보다 사이가 돈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김 500원이란 점도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전 사이를 적대시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정아버지가 노름돈이 모자라자 제 친정엄마에게 그 시대엔 폐륜이라고 할 정도인 파격으로 생명보험까지 들게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선거기간이라지만 갑자기 보험을 여러 개씩이나 든 것도 너무 의심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 전 그때부터 사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더랍니다. 급기야 남편이 죽고 딸이 자랄 때까지 늘 신경을 누르던 불안증까지 도져서 딸에게 밥은 제가 한 것만 먹게 했습니다. 대놓고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몸이 불편한 딸 대신 사이가 늘 음식조리를 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사이가 땀까지 흘리며 제게 대들더군요. 장모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사람을 어쩌면 그런 바닥으로 취급을 하십니까? 너무했다면 미안하네. 하지만 난 앞으로 쭉 이럴 거야. 내가 자넬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우리들의 풀리지 않는 실타래는 하나씩 꼬여가며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딸이 먹고 싶단 컵라면을 가져다 주려 주전자 끓는 물을 컵라면에 붓고 있는데 옆에서 정수물을 마시던 사이가 주전자 뚜껑 열렸으니 조심하시라며 대신 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의식 중에 사이 손을 탁 쳤습니다. 그때 제 등 뒤엔 7살 손자들이 자기들도 먹겠다며 맑은 눈으로 우리 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엄청나게 썰렁하고 무한한 분위기는 말도 못했네요. 오죽하면 말썽쟁이 철없는 손자 두 녀석도 순간 침묵하고 저도 침묵하고 사이도 침묵하고요. 이보게 그게 말이야. 미안하네. 오히려 자네가 다칠까봐 그랬어. 그때 사위의 눈을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위는 울더군요.
그리고 이틀 우리 집은 정말 무덤 같았습니다. 모두 다가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요. 이틀 후 저녁에 사이가 제 방에 노크를 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해도 다 듣겠단 각오로요. 들어오는 사이를 올려다보고 전 너무 놀랐습니다. 땀을 거의 비오듯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접고 앉는데 제가 몇 달을 사이 얼굴을 제대로 쳐다도 안 보려 해서 안 봤는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얼굴이 거의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장모님, 사실 제가 장모님께 아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혈액암이래요. 악성 림프종이요.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부터 좀 들어주세요. 작년 말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가야 할 좌표를 제가 찍어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 그 머리로 빵장사만으로 만족 못해요. 정치를 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회 좋은 일 하면서 살라는 의미로 제가 시의원에 도전해보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 보험이요? 그건 그냥 든 거였어요. 그 친구가 이 지역 유지들하고 친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암 환자는 여러 보험 안 돼요. 그냥 애들 교육보험이며 든 겁니다. 장모님, 제가 그 사람을 제가 가장 사랑한다고 절대 생각 못합니다. 낳아주신 장모님이 계신데 어찌 감이요. 그래서 장모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 사회에 좋은 일 하며 살면 분명 사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몰래 장학금 주는 거 보세요. 그 사람 의미 있는 일 하며 살게 저희 쌍둥이 좀 키워주세요. 저 염치 없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부디 용서해 주세요. 수십 년 전에 제가 그 사람에게 저지른 거 용서해 주세요, 장모님. 그래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사이가 땀을 그렇게 흘린 건 혈액암의 전조가 보인 거였고 면역물질이 염증 세포를 이기기 위해 흘린 게 식은땀으로 나오는 거랍니다. 암세포가 피부 밑에도 염증을 일으키면서 가려움도 생기고요. 안성시 남사당패 점장이가 그랬죠. 제 사이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성공하게 하는 사주를 타고났다고요. 제 사이가 제 딸에게 삶의 의미, 지표를 찍어준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자신의 죽음을 알고 그걸 시도했던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라고요. 딸은 제게서 사이의 암 소식을 듣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렇지만 눈의 어린 표정은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충만한 눈이었습니다. 딸은 시의원 일에 미친 듯 몰입했고 사이의 병간호도 직접 했습니다. 사이는 호스티스 병동에 입원을 했고 제 딸은 정확히 360일을 병원 잠자면서 휠체어를 타고 사이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시작은 보살핌과 의무였으나 끝은 완전했고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약국은 정리했고 빵집은 제가 나가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직원을 여럿 두었네요. 사이가 직접 제게 제 딸을 부탁하고 난 그날 밤, 그 이후로 정확히 1년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이는 올해 초 AI 사업이 대박나기 시작하기 전에 1년 전 사둔 AI 관련 회사 주식을 모두 팔아두었고 그 대박 주식은 모두 32억 원이라는 돈으로 통장에 남았습니다. 그 돈이 모두 제 딸아이의 몫이 된 겁니다. 딸이 입시 발표 전에 꿈에서 사모관대를 쓴 남자가 숨어서 자기를 지켜봤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후에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둘은 처음부터 인연이었던 겁니다. 운명, 운전할 운자를 쓰는 까닭입니다. 서로에게 완전한 사랑을 이루라는 운명이요. 전 더 이상 제 딸에게 장관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 딸은 장애우들을 위한 처우 개선에 몸바쳐 뛰는 시의원으로 일하고 있고 전 사이 대신 딸을 뒷받침하는 의미로 쌍둥이를 키우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완전합니다. 세상을 떠난 사이가 저희 가족에게 남겨준 행복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